예, 시사정담 3인 3색 4월 2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D-14일입니다. 중반전으로 접어든 대선 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재인 대세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이 변화됐던, 아마 이 공직선거운동 처음에 이랬죠. 양강 구도로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0% 정도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예. 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중앙일보가 자체 이렇게 조사 연구팀을 통해서 실시한 23일, 24일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약 40%, 안철수 후보가 29%, 그래서 10%가 넘는 격차 났는데 20일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국갤럽이라든가 그다음에 MBC 환경, KSOI, 조선일보 여기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약 10% 내외에서 10%포인트 내외의 격차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19일 날 KBS 2차 방송 토론, 스탠딩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그 직전 토론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대처를 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토론에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어떤 그런 선전이 돋보인다 그런 평이었다면, 이 유승민 후보도 조금 너무 식상한 이 분위기고, 오히려 어떤 그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돋보이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거기서 감점을 요인이 됐지 않나. 그러면서 19일을 넘어가면서는 일제히 좀 밀리는, 그건 뭐 자체에서도 국민의당 자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이렇게 중앙일보가 이제 24일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KBS 이제 선관위 1차 토론, 즉 방송 토론은 3차 토론, 예. 이번에 최근에 했던 부분들은 이게 반영된 부분들은 아닌 상태에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된 결과가 이렇게 4월 19일 날 이게 문 후보가 굉장히 고전하는 이제 형태의 어떤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 후보가 다소간에 그전보다는 1차보다는 잘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안 후보 쪽이 다소 밀리는 이제 여론 지표가 나온 것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금방 말씀하신 19일 날 조사에서는 이념 공방전이 치열했죠. 추적 논란, 예. 이른바. 그러면서 안철수 또 후보한테는 햇볕 정책 개선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됨에 의해서 이념 공방전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 결집도를 높여줬고, 예. 오히려 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서 부동표와 홍준표 후보한테로 지지가 올라갔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쭉 나타난 어떤 징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금방도 좀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이 TV 토론과 상당히 지금 지지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번 대선 TV 토론이 처음에 10% 초반대에서 2차 토론 때 30% 이게 자체적인 어떤 이 SBS입니까? 이게 2차가 KBS. 1차가 SBS, 예. 2차가 KBS. 할 때 어쨌든 간에 전체 다 합하면 한 30% 정도 했다가 3차 토론 때 38% 정도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선 시청률이 가장 최고는 97년도 15대 대선 때 55.7%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과연 이 기록을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또 이 TV 토론이 예정돼 있죠. 예, JTBC에서 이제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JTBC 토론은 어쨌든 그 표면적으로 보면 시간이 120분에서 170분으로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시간도 늘었고 조금 포맷이 다시 한번 그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도 다시 되살리고 주도권 토론과 어떤 그 스탠딩 토론 방식을 그 접합시킨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전까지 토론회보다는 그 손석희 앵커가 이제 그 진행을 보는데 그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서 그 좀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 어제 오늘 이제 그 JTBC에서도 굉장히 그 사원을 열고 이걸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토론하고는 전혀 좀 그 차원이 다른 정책 위주의 토론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후보들도 그런 그 유권자들로부터 이제까지 TV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좀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걸 다지는 그런 걸로 봐서 오늘 토론에서는 상당히 좀 그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어떤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3차 그 방송 토론에서는 뭐 홍준표 후보가 그 초등학생 감정 싸움 같아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서로 상호 네거티브 공방전에만 치중했던 거 아니냐, 정책 대결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아마 이 주도하는 전 매체사와 그리고 각 후보 진영에서도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전에 1, 2, 3차 TV 토론과 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행 스탠딩 토론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정책 과제를 짚을 때 집중되게 짚기보다는 너무 쉽게 의제가 변경되니까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책을 짚다기보다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제 가고 자기가 주요한 타깃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2차 토론 때 그 공세 속에서 질문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고전하다가 3차에서 좀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짧게 대답하고 본인도 공책 질문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걸 그 들 수가 있겠는데, 어찌 말하면은 이번 4차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게 봐지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들 그 전체가 그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경우에도 지금 전번 토론에서 이 대지 흥분제 문제 때문에 그 두 후보로부터 거의 그 비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이 아마 요번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달라질 건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위상,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그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안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이번에는 좀 충분히 그걸 해야만 어떤 자기 존립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글이 되고, 유승민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당내에서 이 단일화 문제가 나오면서 이 TV 토론에서 유승민을 드롭시키는 거는 그 옳지 않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지율 꺾이는 그 추세를 막지 못하면 어디까지 더 표류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 후보도 이 지금에서 뭐 방심하거나 조금만 하면 다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토론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에 생긴 조기 대선인지라 상당히 역동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TV 토론을 통해서 1차, 2차 하면서 이 정도로 그 지지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이렇게 변화된 경우도 드물었고, 그래서 다들 이 TV 토론에 이 한 방에 쓱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결정적인 한 방이 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TV 토론은 이제 중방전을 시작하는 그 TV 토론이라서 상당히 좀 이렇게 상승세가 꺾인 후보나 열렬히 지금 상승을 요구받는 후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세 속에서 나름대로 이 새로운 어떤 또 이렇게 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후보나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리라 예상되면서 이제 이 서로 말꼬리 무는 그런 토론은 아마 이번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적절한 대응에 의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연하자면 이렇게 요번에 이제 대선은 이렇게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어디까지 대안론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방송 토론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4월 10일 날 이렇게 일제히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양강구도에 그치지 않고 골든 크로스까지 논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4월 10일이고 그 주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안 후보가 이렇게 문 후보를 넘어서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대한 고비였거든요. 그 고비가 이제 그 고비 중에 4월 13일 1차 토론이 안 후보에게 이제 상당한 데미지를 줬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작용했고, 19일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후보가 이제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평가인데,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양쪽을 잡기 위한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23일 날 토론도 비슷하게 이제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토론도 대선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중요한 고비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승부수 상당히 기대됩니다. 어제 바른정당에서 심야의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 그리고 완주 가지고서 격렬한 경론을 벌리다가 결론은 당은 이 새 후보 원샷 단일화를 추진하다고 하고 후보는 지켜보겠다. 예. 그리고 나온 후보 측으로서는 어쨌든 자기 완주 방침에는 이상 없다. 조금 서로 간에 어쨌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서로 그냥 인정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제 옛날로 치면 조직 전체는 누구 비판적 지지를 하는데 또 그 중에 독자 후보 하는 사람 독자 후보 하는 대로 용인을 하는 뭐 그런 식이죠. 이게 네. 얘를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후보를 뭐 합법적 절차 그다음에 어떤 내실 있는 경선을 거쳐 갖고 뽑은 후보를 막무가내로 주저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의총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의 어떤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는 거고, 그러나 또 의원들이 이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분위기나 결의 자체를 또 후보가 막무가내로 그걸 또 거부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막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상태로 타협을 한 거다. 이건 뭐 적절한 타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단히 불편하고 어정쩡한 절충이 됐는데, 아마 이게 유승민 후보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에게도 두고두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그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청문회 때 최준식의 청문회 때 뭐 스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이 지역구의 단체장이라든지 지방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다시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돼서
본인이 그 정치적 결단은 그 인정한다 하는 좀 아픈 그런 그 SNS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바른정당을 좀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드는데 하여간에 3자 단일화면 그러면 그다음 홍준표 쪽과 안철수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고맙죠. 양쪽은 다. 아, 둘 다. 예. 그렇지만 절대 안 받죠. 실제 이런 상황은 이렇게 유승민을 고사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홍준표 후보나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은 뭐 저렇게 이제 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제 자기네로서는 이렇게 유리한 국민이지만은 절대로 이제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전 이제 협상의 원칙이니까 협상을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홍준표는 어쨌든 간에 그 나머지 조원진이라든지 남재준 이런 이 보수 성향의 후보와 함께 그 유승민 후보와도 보수 대통합 연합 차원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후보한테 선을 긋고. 그 어쨌든 이제 현재 유승민 후보는 약세를 완전히 보인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밟아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아마 편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역시 안보 문제, 또 남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승부를 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원진, 그 남재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유승민 후보가 설사 거기에 가세를 안 하고 완주를 하겠다고 끝까지 가더라도 보수의 대표성을 본인이 확실히 잡아채고 그런 속에서 안보 문제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승부를 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후보로서는 유일한 그 돌파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지고 그렇게 되면 유승민 후보는 이 보수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 정통성이랄까 어떤 그런 적통성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제 좀 약화되고 또 당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때까지 꾸준히 그랬습니다만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없는데 알아서 사퇴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럼 그 표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좋겠다. 그런 그 기대나 어떤 그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유승민 후보든 그 안철수 후보든 그동안 전번 토론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한테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 단일화를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 유승민 후보는 금방 말씀대로 하자면은 상당히 그 어제 그 의총 자체가 그 본인한테는 좀 존립에 그 해당되는 문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국민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영향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오늘 그 토론에서 본인이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확인시켜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아주 절절하게 굉장히 호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에서 자신에게 저렇게 등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고통스럽다.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대 후보에게 이렇게 좀 너무 공격하는 걸로만 좀 일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주정론이라든가 또 이제 송민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특장을 살리기보다는 너무 이제 좀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쪽으로 비치면서 역시 리더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학자나 내지는 어떤 평론가 비슷하게 이렇게 치부화되는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 포지션을 제대로 잡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주창하는 그 새로운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서 어떤 보수 유권자 나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후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어떤 인위적인 그 단일화는 없다. 국민연대가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당내에서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근데 그 시점은 아마 중반전이 넘어간 다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제 지금 손학규 이제 선대위원장 또 네.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바라는 게 이제 통합 정부이기 때문에 통합 정부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그 지금의 의석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런 내각을 구성할 때도 그걸 반영하는 이런 걸로 가자. 뭐 이런 그 제안을 정동영 의원이 그 내어놓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손학규 그 선대위원장도 아주 그 의미 있는 제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열어놓는 그런 그 뉘앙스에 그걸 했습니다. 저는. 그럼 스탠스가 조금 이 2, 3차의 토론에서 보인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보면 그 이번 저 바른정당의 그 부분이 이 국민의당의 손학규 그 이제 선대위원장 쪽하고 또 바른정당에서 그 김무성 의원 쪽에 그 누가 이제 손을 잡고 그 의논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본인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워딩을 하고 여지를 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후보는 이때까지는 굉장히 좀 완강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남 거점 지키기는 상당히 그 유세에서도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광주에서 쭉 호남을 이제 돌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보수로부터 러브콜을 하는 상황 자체가 일정히 이렇게 벽에 좀 부딪힌 상황,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문 후보에 비해서 이제 한 어떤 조사는 20% 포인트까지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호남 지키기, 여기에 이제 자신 지지 기반 지키기 쪽으로 이제 전날 나갔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당분간 우선 다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도 어떤 마지막 승부를 위해서는 보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중도를 좀 확실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죠. 이쪽에 이제 이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는 그런 식의 저걸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칫 그렇게 가면 지금 그 호남에서 빠진다는 거는 역시 이제 그 햇빛 정책에 공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사드 배치 찬성이라든가 이런 입장 변동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호남에서 DJ 계승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목포로 가갖고 DJ 계승하겠다고 하고 하는 건데, 거꾸로 또 이제 지금 보수를 그걸 하려고 뭘 하게 되면 그런 현상, 이때까지 노력들인 게 또 모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좀 전략적으로 좀 깊숙이 발을 내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 봐집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제와 같은 그 스탠스를 간다는 것은 승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2등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대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우선 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안철수의 딜레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선 양상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문재인 후보 오늘 아침인가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SNS 어제 오후, 어제 오후입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다 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큰일일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런 걸 했던 거는 우선 이제 당내 분위기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좋은 그런 게 작용을 했던 거죠. 부산에 가니까 부산은 완전히
속된 말로 디비졌다 이런 그게 있었고, 또 충청도에 갔는데 거기서는 그 누구 안희정 후보 부인 네. 아들들이 나오고 또 안희정을 지지했던 모든 그 분들이 나와가 같이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당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돼가지고 대선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심적으로 고무되고 좀 상당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칫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뭐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은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그 뭐 아시다시피 가장 앞서 있는 후보 또 이제 지금까지 큰 흔들림 없이 그 이끌어온 후보로서 얼마나 좀 그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그 안심을 시키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을 끌어가겠다는 그런 그 청사진을 잘 제시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방어를 잘했다 내지는 뭐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거지만은 그 점에 있어서는 역시 부족하다 지금까지로서는. 그래서 지금 남은 토론과 어떤 그런 거기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역시 이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서 집권 이후에 어떤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고 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지금 이 난이 있는 여러 그 정파들이 있고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 단독 다수 집권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얻어내고 또 이 저까지 그 좀 넓혀서 이야기한다면 촛불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까지도 마음을 얻어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어떤 그 국민들께 어떤 이 안보 대통령, 통합 대통령을 갖다가 이 함께 이렇게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하는 면서 그 캠프의 목표는 50% 이상 득표율이 아마 목표인데 아마 그 부분들이 오늘 그 TV 토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돼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간에 뭐 지난 그 TV 토론에서는 새 후보로부터 사퇴를 갖다가 압박을 받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보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가장 늦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뛰어들었고 예. 가장 늦게 이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K라든가 보수청에서 이렇게 보수 정당이 이대로 완전히 이렇게 소멸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홍준표 후보라는 존재가 거기 걸쳐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력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10% 미만으로 밀리지 않고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보수청의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마지노 전략 선택으로 보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 흥분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도 이렇게 버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4월 리기설이 그 있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6.25 이후에 최대의 어떤 그런 무력 충돌 위기다 이런 걸 가지고 오면서 보수 후보로서 안보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국방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게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25일 북한의 어떤 창군절인데 창군절에 오늘 지금 원산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남쪽은 남쪽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넘기면서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입지를 더 넓혀주는 쪽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위기의식이 강해질수록 보수가 또 결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집도는 뭐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수 세력은 지금까지 그 단일화를 논의한 적도 해본 적도 지금 없습니다. 보통 단일화는 진보 진영의 어떤 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근데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상당히 이렇게 이 약화된 가운데에서 이 보수 후보의 단일화 어떻게 전개될지, 또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 안철수 후보와도 이 중도 보수 단일화도 이루어질지, 상당히 이번 주 중반전에서 어느 정도 그것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